2023년이 근데 조금 경제 전망이 밝질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도 1%대 경제 성장률에 머물 거다라는 1%가 전망이 나올까요? 1%라도 나오면 다행인 건가요, 그러면? 네. 뭐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는 뭐 더 그보다 더 낮은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2023년을 잘 살아내야 하고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도 봐야 하니 공부를 좀 해야죠. 네. 참고로 오늘 그 좋은 댓글 남겨주신 5분께 요 트렌드 모니터 한 권씩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은 의견 개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항상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예. 무섭다. 약간 이 트렌드 모니터 2023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너무 좀 노골적이니까 예, 우리가 트렌드를 왜 알아야 하는가, 특히 2023년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노골적인 거 좋아합니다. 아,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 보시면 좋죠 뭐. 네. 여러 사람들이 좋은데 음. 불황이면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의외로 돈은 그 대중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봐야 되는 거는 돈의 흐름보다는 선행에서 소비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더 있죠. 더 선행해서. 네.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례 중에 1890년대인가 그 황금광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도 한번 나왔고. 황금광 시대 얼마 전에 저희 조선 시대 황금광 시대에 대해서 아 그래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때도 있었구나. 네,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언제였어요? 골드러시가 한 1900년대 초반 거의 일제 시대 때도.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황금광 시대가 1890년대인데 여기 캘리포니아나 호주 이런데 금광이 발견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서 금 캐러 갔잖아요. 네. 돈을 누가 벌었냐?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돈을 번 건 아니라 청바지 장사. 네, 텐트 팔거나 곡괭이 팔거나 그쵸. 청바지 장사 하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리바이스가 엄청 돈을 벌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 그 미국의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정보통신 닷컴만 붙으면 전부 다 이제 투자가 되는 그렇죠. 시대에 정작 돈을 누가 벌었냐? 유통업체들이 벌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택배 회사 이런. 그다음에 박스 만드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제 돈의 흐름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봐야 실제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중 소비자들의 불안과 어떤 웅크림의 결과로 어느 쪽에 관심을 더 쏟고 시간을 더 쏟는지를 파악하려면 트렌드 모니터를 보는 게 좀 유용하죠. 그러니까 대중의 행동, 대중의 심리를 또 먼저 읽어서 돈의 흐름을 또 미리 가서 길목을 또 지켜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트렌드, 뭐 물론 이걸 한 가지로 똑 떨어지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23년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예, 두 가지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 되게 무서운데 네. 예,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돼요. 예. 왠지 모르게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핵심 현상이 딱 하나 있어요. 핵심 현상이요? 예. 네.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경기 안 좋으니까. 네, 무지출인데 이게 돈을 안 쓰는 행동인데 이거를 챌린지하면서 SNS로 드러내요. 이게 그 무지출이 생각보다 인간관계에서는 되게 약간 조심스러워지고 드러내기 힘든 행동입니다. 짠돌이 짠순이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예. 실제 근데 이게 2003년도에는 그 만원의 행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2003년이요? 네, 2003년도에 20년 전이었어요? 네. 소비자님이 20대 때. 네. 네. 벌써 연식 다 나오네.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가서 했더니 그 모르는 애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만원의 행복 때 10,000원 주고 셀럽이 쓰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이 일주일 동안 10,000원으로 사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3년도에 카드 사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370만이 나왔거든요. 내수 시장이 완전히 폭삭. 요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때 그 카드 사태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연예인이 그걸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엄청 인기를 얻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무지출을 하는데 이걸 SNS로 이제 자랑하면서 올립니다. 요 현상이 파생하는 나비 효과가 많아요. 사회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네 가지 분야로 이제 트렌드를 전망하는 소셜, 워크, 라이프, 컬처 이 네 가지 다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현상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2023년도에 대중 소비자들이 어떤 흐름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파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전략을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무지출을 통해서 그것도 서로가 자랑을 하면서 나 이렇게 아낀다라고 네, 말하고 퍼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기 2023년 특히나. 네, 그러면 소비 지형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낀다고 하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게 아닐 테고 그렇죠. 거의 뭐 절약 일변도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23년에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 소비는 해요. 소비는 한다. 하는데 일상적으로 나한테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이 네.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주 의미 있거나 효율적인 곳에 쓰죠. 음. 여기서 발생한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극단적으로 한쪽에다가 자기 취향에 맞는 한쪽에다가 시간과 돈을 쓰는 행동. 그러니까 이 책에도 뭐 한 네. 135페이지부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버티컬 취향, 네.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 네. 이게 버티컬이면 약간 수직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미인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종 모양의 평균 있잖아요. 가운데 평균으로 남들이 저렇게 쓴데 한번 써볼까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 김남도 교수님이 쓴 그 트렌드 코리아에는 챕터 1에 딱 나와요. 평균 실종이라고. 평균의 실종. 네. 김남도 교수님 썼던 그 책에는 첫 번째 챕터가 평균 실종인데 요거랑 딱 맞는 현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님은 평균 실종이라고 실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했고 트렌드 저희는 모니터 이제 엠브레이는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식비를 쓰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거나 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의미 있는 곳에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그러면 한 달에 29일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때우고 하루를 오마카세를 먹는 거예요. 아, 요런 거. 요거를 이제 그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내가 의미 있거나 아주 그 효율적인 소비 활동이라 하는 곳에 2중 3중의 의미 부여가 되는 곳에 쓰는 거죠. 오, 그게 특히나 경제가 안 좋을수록. 안 좋을수록. 근데 사람들은 뭔가 가심비라든지 자기 만족이라든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취향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큰 흐름에 맞게 내가 저기에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네.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취향 이제 뭐 OTT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취향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좀 더 각성을 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두루두루 잘 팔리는 거에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맞춤형의 뭐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무슨 모임 가서 선물 받았어요. 카카오 뭐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피규어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피규어. 네. 요게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선물을 재작년에도 받았거든요. 아, 네. 피규어만 있는 거예요, 딱. 네네네. 근데 지금 그 피규어를 보니까 예. 별로 흥미가 안 생겨요. 그 재작년에 받았을 때 괜찮았는데 그때는 흥미로웠는데. 요번 피규어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저금통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 달력이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소유하거나 받게 되거나 쓰게 될 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2중, 3중 정도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패턴이나 취향들이 변하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시간과 돈을. 약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그냥 대중성을 갖춘 제품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마니아틱하게 가야 되는 거고 어디가 많이 팔려 이런 관점을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건 사람들이 줄이니 네. 근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 쓰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타겟팅을 해서 근데 더 어려워지겠네요. 더 어려워졌죠. 기업들 입장에서 네. 이게 버티컬 취향,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도 네.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겠네요.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아예 그 특정 타겟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고민의 방향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시작이 되죠 마케팅.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OTT 분야에서 이게 좀 드러나는데 OTT요. 취향 선택이 얼마나 그 OTT 분야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냐면 예전에는 그 거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정도의 대상자들 등장해가지고 네.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고딩 엄빠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고등학생 남녀가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 옛날 같았으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등학생들인데 예. 자기 이름을 다 공개하고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성이나 여성들, 그러니까 연애 리얼리티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남성들 간의 동성의 라이프 스타일, 연애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시즌 1, 2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OTT에. 남성끼리 동성애 하는 예? 네, 연애 리얼리티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 퀴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동성애적인 지향점을 드러내.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일정하게 계속 드러난다는 거는 요 시장층이 있다는 거예요. 시즌 2, 3 계속 기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면 호기심에 볼 수도 조심스럽게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기심에 네. 신기하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시즌 2, 3가 나온다라는 건 고취향 타겟이 있다는 거고 시장이 있다는 거죠. 특이하네. 물론 근데 이거는 대중성이 아니라 LG 그 OTT도 그렇죠. 완전 타겟팅을 좁게 가버린다는 거죠. LGBTQ라고 이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퀴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 5% 내외라고 그래요. 한 사회 안에 예, 잠재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타겟으로는 보통은 잡지 않았거든요. 그 시청률이 나와야 되는 그 미디어 쪽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네네.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를 기획하는 종사자들이나 시장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쪽에서는 그 시장 타겟을 보통 버리는 시장인데 그럼요. 5%밖에 안 되는데. 그 시장의 소재들을 끌어당겨서 만들고 있죠. OTT니까 가능한 거겠죠. OTT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트렌드 책에는 등장했던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렌드 대형의 트렌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대형의 트렌드는 아닌데 이게 저희가 재보니까 4%에서 5%예요. 근데 꾸준하게는 팔려요. 식물을 가꾸는 식물 재배기가 있어요. 어떤 뭐 장비 기계 같은 거 전자 제품이에요. 식물을 재배하는 기계가 식물 재배하는 기계가 있어요. 야, 저희는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물 주기도 바쁜데. 그렇죠. 오. 어쨌든 그 5% 타겟을 공략하는 OTT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소비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 트렌드라는 게 현재 존재하느냐 여기 질문까지 갈 수 있어요. 주류, 네. 메인스트림. 그만큼 지금 대중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주류냐, 이게 뭐가 대세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이제는. 그 각자의 취향, 뭐 5%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는 거면 그쪽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OTT라는 건 그 안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다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OTT니까 뭐 그런 퀴어를 주제로 한 거나 뭐 레즈비언을 주제로 한 이걸 다룰 수는 있지만 지상파라면 절대 못할 거고. 그렇죠. 지상파는 메인스트림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은 뭐 지상파도 다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하고 OTT 같은 것도 투자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또 공략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에서 쭉 파생이 되는 소비 흐름의 변화네요. 오, 신기하다. 책에 보니까 중립지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네네. 중립지대. 근데 약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중립지대가 소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 윌리엄 브루티스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만든 개념인데 네. 이 양반이 원래 영문과 교수 출신이에요. 네. 나름 유명한 대학에. 정교수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이분이 이제 설명한 건데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이 이제 변화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네. 그 변화를 개인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또는 이제 적응해야 된다는 니즈 때문에 그냥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변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내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중립지대 안에서 네. 익숙한 걸 기반으로 새로운 걸 섞는다는 거예요.
아 뭔가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할 때 외부의 환경은 자꾸 뭔가 변해야 된다고 이슈 생기고 거기 적응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은 그냥 그걸 따라가기 불안하잖아요. 내가 네네네. 가져온 라이프스타일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한데 습관이라는 게 있고 한데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해서 알고 있는 브랜드나 뭐 이런 상품들을 기반해서 새로운 걸 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루사라고 하는 네. 이름이 바뀐 티셔츠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곰표 예. 에 이제 그 곰표 뭐 맥주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예. 그런 거 콜라보가 되는 거죠. 아니면 네네네.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안장으로 박혀 있는 삼천리 자전거. 아니면 뭐 섞을 때 좀 잘 섞어야 되는데 잘못 섞어서 논란이 됐지만 하여튼 뭐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던 게 말표 구디약이 박혀 있는 맥주 이런 거. 아, 네네네. 그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네. 공정이 아니지 소비자 어찌 위원회 같은 소비자원? 데서 네. 이제 소비자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몬스 그로서리 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거기가 또 마케팅 잘하죠. 시몬스 그로서리 샵이 무슨 식료품점이 아니고 햄버거 가게예요. 네네네. 그 사실은 거기 보면 침자도 없습니다. 그냥 다 햄버거를 파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막 섞이는 거죠. 근데 섞이는 게 코로나 전에는 2019년까지는 우리가 유행했던 게 뭐냐면 뉴트럴하고 팔도 비빔면이 괄도 네냄띵으로 되면서 섞였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같은 상품의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였다면 옛날 것과 새 것이. 네.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가 섞이고 있어요. 카테고리가 섞이고 네, 있다. 상품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식료품 브랜드랑 침대 브랜드가 섞이고 있거나 아. 뭐 이렇게 우루사라고 하는 약 브랜드랑 의류 브랜드가 섞이거나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밀가루 브랜드랑 맥주 브랜드가 섞인다거나 이렇게. 그게 이제 재밌잖아요. 네네네. 내가 익숙함을 버리지 않아도 새로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미나 의미를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작업들이 진행되는 공간이 이게 중립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사실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나누기 위해 존재하던 것들이 섞여서 새로운 걸 창출을 하고 그게 또 소비를 자극하는 거고 그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뭔가 주저하는 사람들도 슬슬 중립지대로 끌어오는 거네요. 조금 불안감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부의 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막 흔들리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이런 식의 불안 신호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잦아지면 중립지대에서 바깥으로 나갈 용기를 낼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 불안이 높아지면 여전히 중립지대에서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섞으려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을 통해서 불안을 좀 낮추고 또 호기심을 이용하는 전략. 그게 중립지대에. 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소비자 심리를 내 지갑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 그 12월 중순에 아주 흥미로운 섞임이 하나 있어요. 섞임. 스타벅스 브랜드에서 네. 약간 그 메트로폴리탄의 약간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스타벅스는 글로벌 비슷하고. 네네네. 근데 스타벅스가 매장을 아주 독특한 곳에서 하나 냈습니다. 어떤 거죠? 경동시장. 경동시장에 시장 느낌 나는. 제기동 거기 경동 양령시부터 시장이 엄청 많은 데다가 굉장히 올드한 이미지잖아요. 거기에 경동 1960이라고 하는 아주 큰 매장 하나를 옛날 극장을 터가지고 스타벅스 매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저 인스타로 찾아보면 또 난리나 있겠네. 가볼만해요. 난리나 있겠네. 2022년 12월 16일 날 오픈했습니다. 아주 핫해요. 그 천장이 굉장히 높고 일반 스타벅스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그 레트로 감성이에요. 그런 식의 작업들이 이제 사람들 끄는 이거 익숙한데 뭔가 새로워. 이 두 가지 감정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새롭게 뭐 자기 시간과 돈을 쓰고자 하는데 상당한 이제 그 유혹적인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는 줄 알았더니 소비자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턱을 낮춰주는. 저 예전에 스타벅스도 출입을 한 적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자랑하는 게 딱 그겁니다. 전국에 모든 매장이 같은 디자인, 같은 인테리어가 다 한 곳도 없다. 다 다르다.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새롭게 한다. 이게 자랑거리더라고요. 디자인 전략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오.